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기업의 최고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게 완벽하게 굴러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고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엄청난 실적에 쏟아지는 찬사, 뭐 축제 분위기 같은 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아주 놀라운 모순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AI 호황에 힘입어서 무려 57조 2,300억 원이라는 진짜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와, 그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초과 이윤을 거둬들인 순간이죠. 기업의 궤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같은 해 5억에요? 이 엄청난 축제 한가운데서 무려 4만 5천 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하는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돈을 가장 잘 버는 그 화려한 정점에서 도대체 왜 최악의 노사 갈등이 터진 걸까요? 아,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월급표를 둘러싸은 싸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역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를 아주 분명하게 세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닙니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막대한 초과 이윤을 앞으로 노동과 자본이 어떤 룰로 나눌 것인가 정하는 아주 구조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룰을 정하는 싸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공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고착 상태의 근본 원인을 싹 해부해 볼 겁니다. 나아가 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의 그 극단적인 경영 철학을 대입해서 이 조직 효율성과 보상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적 한조부터 파격적인 해결책까지 다뤄보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한 가지 명확히 밝혀둘 점이 있습니다. 오늘 탐구에서 다루는 노조와 사측의 입장, 혹은 미국 빅테크나 특정 CEO의 경영 철학 같은 어떠한 측의 입장도 저희는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료에 나타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모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회사가 57조 원을 벌었는데 직원들이 분노했어요. 근데 그 방아쇠를 당긴 게 다름 아닌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였다고요. 네, 이게 상황을 이해하려면 기업들이 최고급 인재를 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노동경제학의 효율성 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효율성 임금이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선제적으로 팍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인재를 묶어두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사실 삼성 반도체가 수십 년간 이 모델의 완전 교과서였거든요.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준다 뭐 이런 거였군요. 맞아요. 그런데 투명성이 화두가 된 이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공식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하이닉스가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성과급 재원으로 쓴다. 이렇게 기계적이고 투명한 룰을 만들어버렸죠. 네, 심지어 2025년에는 개인별 보상 상한선마저 철폐를 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산식 덕분에 하이닉스 직원 1인당 예상 성과급이 최대 9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거든요. 와, 1인당 9억 원이요? 진짜 대박이네요. 그런데 삼성 상황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가치라는 산식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공식이 일반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블랙박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계산법이 복잡한가요? 네, 경영진의 판단이나 통제가 개입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연봉의 50%라는 아주 엄격한 상한선, 그러니까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전체가 본 절대적인 현금 규모는 삼성이 훨씬 큰데도 막상 직원이 가져가는 성과급 액수는 투명한 공식을 가진 경쟁사에 한참 못 미치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마치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에서 밤낮 없이 뛰었는데 투명한 계약을 맺은 라이벌 팀 선수들만 페라리를 보너스로 받은 상황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최대 흑자를 냈는데 내 보상은 불투명하고 상한선에 막혀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현금 13%, 주식 2%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한 공식을 요구하는 게 공감이 가죠. 그들에게는 투명한 숫자가 곧 공정성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신뢰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몬 시장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보가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우량품은 다 사라지고 불량품, 즉 레몬만 남는다는 이론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아는 에이스들부터 빠져나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상 산식이 불투명하고 상한선이 있으니까 진짜 실력 있는 최고급 인재들부터 투명한 보상을 약속하는 경쟁사로 이직해버리는 거죠. 자료를 보면 단 4개월 만에 핵심 엔지니어 200명 이상이 유출됐습니다. 4개월 만에 200명이요. 와, 과거의 불투명한 보상 구조가 오히려 일제 유출 파이프라인이 돼버린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노조의 요구가 그렇게 명확한 산식이고 회사가 57조 원이나 벌었다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나요? 그게 참 사측 입장에서는 당장 금고에서 나가는 현금 15%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럼 파업이라는 거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국 특유의 노동법제에 숨겨진 아주 거대한 법적 디레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리스크 때문이죠. 아, 통상임금. 그 연장근로 수당이나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국 법원 판례를 보면요. 경영진 재량권 없이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기계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편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라는 확정적 산식이 단체협약에 영구적으로 딱 못 먹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대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얹어지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회사가 감당해야 할 초과 근무 수당, 퇴직금 이런 게 영구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유연성을 잃고 완전히 고정 비용으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와, 함정이 거기 있었군요.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진짜 극단적이잖아요. AI 호황기인 지금이야 그 비용을 감당하겠지만 불황기가 와서 칩 가격이 폭락하면 그 거대한 고정 비용이 회사의 숨통을 완전히 조이겠네요. 벤트 홀모스트렘 교수라고 201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분의 위험 공유 이론이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근로자가 호황기에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누리려면 불황기에는 임금이 깎이거나 고용이 유연해지는 그런 위험 부담도 회사랑 같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교섭 구조는 위험은 회사가 다 지고 이익만 확정적으로 나누자 이런 형태니까 사측이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익을 나누려면 위험도 같이 나눠야 한다. 이거 진짜 뼈대 있는 분석이네요. 근데 상황을 더 꼬아버리는 게 바로 회사 내부의 구조적 딜레마잖아요. 삼성은 메모리 칩도 만들지만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갈등을 부추기고 있나요? 그게 단일 기업 내부에 엄청난 실적 양극화가 있어요. 지금 엄청난 현금을 버는 건 메모리 부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스템 로직이나 파운더리 부문은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부서별 실적이 극과 극인데 노조 요구대로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적자 부서 사람들은 오히려 보상을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성과는 메모리가 다 냈는데 기계적으로 분배하면 철저히 소외되는 직원들이 생기죠. 같은 노조 안에서도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서도 탈퇴 러시가 일어난 거군요. 네, 숫자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단일 최대 규모였던 초기업 노조 조합원 수가 불과 며칠 만에 7만 6천 명에서 7만 1천 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며칠 만에 5천 명이요? 네, 전체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교섭이 결국 특정 흑자 부문 이익만 챙기는 쪽으로 흘러가니까 내부가 분열된 거죠. 각자의 사일로,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 벽에 갇혀버렸네요. 이렇게 내부도 분열되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데 조업이 멈추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반도체 공장은 그냥 스위치 끄듯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안 되죠. 반도체 팹은 24시간 나노 단위로 돌아가는 초정밀 설비거든요. 공정이 딱 멈추면 가공 중이던 웨이퍼 전량을 폐기해야 합니다. 장비 0점 다시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려요. 와, 며칠 멈추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사측이 파업 대비해서 미리 가동률을 낮추는 웜다운에 들어가더라도 18일간 조업이 중단되면 최대 1,000조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1,000조 원이요? 진짜 아찔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AI 시대 수혜를 톡톡히 누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은 이 부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그들도 이런 보상 구조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빅테크의 보상 철학은 이 상황을 보는 렌즈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들은 회사가 벌어들인 과거의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쪼개서 나눠준다.
이 발상 자체를 극도로 경직된 방식으로 봐요. 아, 과거 실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럼 뭘 주나요? 대신에 갈등을 관리하고 인재를 묶어두는 핵심 무기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즉 RSU나 스톡 옵션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는 현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묶어둬서 직원과 회사가 같은 배를 타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국내 제조업 기반 IT 기업의 보상 모델이 AI 시대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자본 배분의 논리가 숨어 있거든요. AI 패권 정쟁에서는 데이터 센터 짓고 새 칩 설계하는데 매년 수십조 원의 현금이 필요해요. 네네, 엄청난 돈이 들죠. 그런데 매년 이익의 15%가 무조건 현금 보상으로 고정 지출돼 버리면 회사는 미래 투자 여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현금 지출은 최소화해서 미래에 투자하고 직원의 보상은 회사 주가, 즉 미래 가치에 연동시켜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거죠. 회사가 투자에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오르면 직원 주식 가치도 폭등하니까 윈윈이다. 이런 논리군요. 게다가 빅테크는 다 같이 똑같이 나누는 집단주의랑도 거리가 멀잖아요. 철저한 개인별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를 지향하죠. 집단 교섭으로 보상의 하한선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핵심 기여를 한 직원한테는 상상 초월하는 주식을 몰아줘요. 차등을 확실하게 두는군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글로벌 IT 시장에서 감원 공포 때문에 알파 글로벌 같은 기술 노동운동이 일어나곤 있지만 빅테크는 이 강력한 주식 기반 보상으로 핵심 인재 불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빅테크의 시각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오늘 탐구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현금 보상의 늪에 빠진 이 거대한 교착 상태를 일론 머스크, 그 우주선 쏘고 전기차 혁명 일으킨 가장 극단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가 본다면 과연 어떻게 메스를 댈까요? 이건 아주 도발적인 사고 실험인데요. 머스크라면 이 사안을 노사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협점 찾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그는 이걸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 대상으로 볼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 파격적인 전략을 쓸 겁니다. 하나씩 쪼개보죠. 첫 번째, 노조 자체를 어떻게 대할까요? 머스크의 세계관에서 노조의 집단 교섭은 조직의 민첩성을 파괴하는 영주와 농노 같은 구시대적 계급이에요. 그는 15%냐 10%냐 협상하는 대신 강력한 악당을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압박하나요? 공당 자동화키 교도의 답담적으로 녹여서 노 의존구를 낮추고 파업 주도 인력은 대규모 해고도 불사하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조직 내부 리스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우와, 시작부터 자비가 없네요. 그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보상 재원,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직원들은 현금을 원하잖아요. 그 지점에서 머스크는 게임의 룰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과거 성적표인 영업이익 기반의 현금 보상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버릴 거예요. 현금을 없앤다고요? 그럼 뭐로 주나요? 대신 전 직원에게 파격적인 스톡 옵션을 줘서 보상 기준을 철저하게 회사의 시가총액 상승으로 강제 전환시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머스크라면 이건 단순한 연봉 협상이 아니라 단기적인 현금 지출 요구를 쳐내고 조직 전체를 주가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전투적으로 뜯어고치는 수술이 될 거란 얘기군요. 근데 아까 부서 간 사일로 현상 말씀하셨잖아요.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그 이기주의가 해결이 됩니까? 완벽하게 해결되죠. 현금 제재에서는 내 부서가 흑자를 내야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근데 모든 보상이 주식에 묶여 있으면 평가 기준은 오직 회사 전체 주가 하나뿐입니다. 아, 파운드리 부서가 무너져서 주가가 폭락하면 메모리 부서 직원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부서 이기주의는 사라지고 전 직원이 오직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는 오너십이 강제되는 거죠. 부서 간 칸막이를 주가라는 목표 하나로 녹여버리는 거군요. 그럼 세 번째 처방전은 뭔가요? 노조가 요구하는 OPI 상한선 폐지, 이건 들어주나요? 상한선 폐지는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단 아주 하드코어한 조건을 하나 달겠죠. 성과를 부서 단위로 묶어서 평균적으로 나누는 일괄 지급을 전면 폐지할 겁니다. 아, 부서별로 안 주고 어떻게 주나요? 철저한 현미경 평가로 개인별 차등 지급을 강제할 겁니다. 상위 10% 핵심 인재에게는 상한선 없이 수백억 원의 보상을 몰아주겠지만 성과 못 내는 하위 성과자는 즉각 퇴출시키는 극단적 성과주의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자를 색출해서 그 몫을 에이스에게 몰아준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 머스크식 외과 수술을 한국의 기업 문화나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당장 실행한다? 당장 부당해고 소송전 벌어지고 회사 두동강 날 정도로 내부 반발 터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이 하드코어 전략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예요. 홀룸스트럼 교수가 말한 위험 공유를 주식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직원들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거거든요. 평생 직장 중시하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 공포를 도입하면 효율성 얻기 전에 조직 뼈대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동반자적 위험 공유가 결여된 방식의 한계죠. 혁신 뒤에 숨은 파괴적인 리스크군요. 자, 어느덧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숫자, 법, 그리고 극단적 경영 철학까지 쭉 훑어보니 이게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거시적 기술 대전환기의 지각 변동 그 자체네요. 네, 투명한 데이터 기반의 보상 구조 개편, 그리고 분권화된 다층적 교섭 구조 같은 구조적 개혁에 실패한다면 시장은 냉혹할 겁니다. 당장 파업 리스크 제로인 미국 본토의 마이크론이 HBM4 시장 반사익을 싹쓸이할 거고요.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외면하는 구축 효과가 가속화될 겁니다. 결국 투명하게 규칙을 재정비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자들만 배불려준다는 거네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상상해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만약 이런 노사 교착 상태와 조업 중단 리스크가 한국에서 만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과연 한국 땅을 계속 고집할까요?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정부 개입도 일시적 땜질에 불과한 상황에서 만약 삼성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파업 위험도 아예 없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핵심 생산기지를 완전히 이전해버리는 탈한국, 즉 디리스킹 전략을 단행한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화두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